우리 이사님은 옆에서 너무 아름답다고 찍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누군가를 어떤 방식으로 살해할 것인지를 열심히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지으려다가 반어법적으로 영원한 천국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메시지 있습니다. 주제와는 상관없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남의 삶 말고 자기 삶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작가님. 네. 작가님의 소감 혹은 심경 궁금합니다. 떨립니다, 일단. 무서운 언니를 좋아하는 독자분들이 있고요. 다정한 그녀를 좋아하는 독자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두 개를 섞어봤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할까봐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재미나게 봐주셨다면 저는 뭐 그것만으로 가장 행복한 작가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영원한 천국은 어떻게 지필이 되기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영원한 천국은 제가 그 완전한 행복을 쓰고 있을 때 호모 데우스를 읽었어요. 호모 데우스는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가 이제 사피엔스에 이은 두 번째 이제 저작이거든요. 사피엔스가 인류가 걸어온 지금까지 역사를 이제 요약한 그런 책이라면 이제 앞으로 인류가 걸어갈 미래를 예측해보는 책이 호모 데우스였는데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데이터 인간을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어떤 클라우드든 우주든 뭐 어떻게 인간의 의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몸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 무의식, 뭐 호르몬 이런 것들의 작용까지도 다 업로드 시킬 수 있다면 인간은 그 안에서 홀로그램을 진짜 육체처럼 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자기 상상이 완전히 물리적으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물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머리를 계속 굴렸는데 이제 그 당시에 완전한 행복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 소설을 보통 끝내기 전 한 달 전쯤 되면은 일을 하기가 되게 싫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읽어야 할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혼자 이제 그 낙서하듯이 정리를 하면서 일을 안 하거든요. 그 시기가 왔을 때 이제 제가 이 공부할 것들을 다 이제 주문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행복 출간을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서 이걸 그냥 SF적으로 뭐 어떻게 강제로 쓰려면 쓸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과학적 지식도 워낙 미천한 데다가 저는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머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거를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먼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그 인지신경학자의 책을 되게 오랫동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통째로 1년을 책 보는데 날리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저기 바하리아나 홋카이도를 갔다 와야겠고, 그 와중에 이제 조금씩 쓰면서 또 중간에 한번 날린 게 있어요. 날리고 다시 쓰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3년이 걸리면서도 마음이 좀 느긋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마지막 이제 독자와의 만남을 한 마지막 자리에서 얼마나 걸릴 거냐라고 이렇게 어떤 독자분이 물어보셨는데 그때 3년 걸릴 거예요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3년을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작가님, 영원한 천국을 집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뭐 메시지가 있을까요? 메시지 있습니다. 주제와는 상관없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남의 삶 말고 자기 삶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삶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걸 위해서 내 모든 걸 던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것을 또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자유의지거든요. 이 자유의지는 욕망의 바탕이 됩니다. 자기 인생에서 욕망하는 것에. 인간은 무언가 간절히 원할 때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용감해요. 어떤 극한의 상황도 견딜 수가 있고 누가 와도 맞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 바탕한
그런 욕망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럼 작가님, 영원한 천국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누구일까요? 공다리입니다. 공다리는 사실 저희 막내 고양이 이름이에요. 우리 고양이가 셋 있는데 홍금강 앵무새예요. 이 홍금강 앵무새가 지랄조라고 하거든요. 이 개도 지랄견이 있고 고양이도 지랄묘가 있습니다. 유별나게 어떤 종이 굉장히 그 전라도 말로 부잡스럽다 그러거든요. 이런 종들이 있는데 홍금강 앵무새가 그렇게 지랄조인 이유가 있대요. 얘는 일부일처제로 죽을 때까지 고수하는 새래요. 그래서 주인도 한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자기 가족과 주인 내에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기 혼자 막 자기 몸에서 털을 막 뽑고 막 그런데요. 그리고 주인이 중간에 바뀌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공달이라고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이 들었어요. 특히 독자들이 읽었을 때 주목했으면 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장면이라기보다는 꼭 이거를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읽어주었으면 하는 장이 있어요. 1장이에요. 이 1장을 제대로 숙지가 안 되면요, 뒤에 가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이야기가. 그래서 1장에다 제가 거의 집약을 해놨거든요. 2장으로 가면서 이 1장에 언급된 것이 하나씩 매듭이 풀려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장에 조금 따분하더라도 1장을 꼭 집중해서 읽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그냥 단어만 봤을 때는 영원한 천국, 천국이 영원하다 이지만 작가님께 좀 의미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이라는 이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따분한 세상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화롭고 너무나 풍족하고 불평등도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미치기에 딱 좋은 세상. 원래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지으려다가 반어법적으로 영원한 천국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가님, 이 영원한 지옥이 될 뻔했던 영원한 천국, 독자님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기를 바라시나요? 일단 재미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나도 연애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기를 바랍니다. 연애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연애를 안 해요. 제 아들도 30살인데요. 방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밖에 나가서 연애 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읽는 독자들의 연애 세포를 깨워야겠다. 아드님은 책 읽으셨나요? 내 아들이 시스템 개발자여서 이 소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원고를 미리 다 읽었어요. 혹시 연애에 대한 말씀 있으셨나요? 그냥 재밌다고만 하더라고요. 정말 속으로 네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감히 작가님 쓰시는 과정에서 어려움 네. 있지 않으셨을까요? 혹은 극복하신 일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도 연애 장면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한 게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 세포가 다 죽었어요. 근데 과연 다 죽은 연애 세포로 도대체 젊은이들의 연애 감각을 깨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쓰는데 힘들었고요. 근데 처음부터 연애를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원래 혜상이하고 제이는 남매였어요. 네, 남매였는데 이제 제가 소설을 쓰면 뭐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뭉탱이 써놓고 그걸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소설을 만들거든요. 근데 남매로 그 장면을 써놓고 나니까 너무 이상하고 굉장히 위성 같은 거예요. 저는 제 남동생을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이집트 문화원 초대를 받았어요. 이집트에 제 책이 이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와서 이집트 독자들을 만나달라 해서 이집트를 가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그냥 아싸 그러면서
사막 캠핑 예약을 해달라고 저와 같이 함께 갈 저희 이제 그 은행나무 출판사 편집이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행사를 마치고 바하리아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바하리아에 가서 그 하얀 사막에 들어갔을 때 그 벅찬 감동이랄까? 그냥 사막이 지상 위에 있는 심해 같아요. 바다가 그대로 물이 다 말라가지고 사막이 되었대요. 그래서 파도 모양으로 밑에 이렇게 석회암이 다 깔려 있고 그 해령이라고 하죠. 바닷속에 있는 산 그것도 고스란히 그대로 이렇게 말라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밤에 정말로 안개가 그렇게 끼고 거기에서 여우를 만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새벽에 와서 살짝 와가지고 음식 놔둔 거 그거 먹고 간대요. 그래서 여우를 왔다 갔다는 것만 알지 만나지는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직접 여우를 만났답니다. 모닥불 앞에서 저랑 이제 이사님이랑 앉아서 이 모닥불을 쳐다보면서 여우가 올까 안 올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짜박짜박 소리가 들리는 게 굉장히 가벼운 소리가 모래를 디뎠으면 안 들릴 텐데 석회암 바닥을 딛고 오니까 짜박짜박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핸드폰 불빛을 옆으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안개 속 뿌연 안개 속에서 여우의 까만 눈이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에 눈이 이제 저는 저와 마주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사님은 또 본인과 마주쳤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이사님한테 그랬어요. 혜상이하고 제이는 연애를 해야겠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남매로 써놓았던 그 이상한 원고를 싹 버리고 그때부터 둘을 연애를 시켰는데 세상에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어찌나 둘이 잘하는지 알아서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혹시 그 아까 날렸다는 이야기 혹시 남매 이야기인가요? 네, 남매 이야기였어요. 지금 사막여우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막여우를 보셨는데 혹시 저는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별도 보셨나요? 네, 그 소설에서는 별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개가 끼기 전에 별을 봤는데 정말 유성우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곳은 처음 봤어요. 마치 머리 위에서 이렇게 머리가 젖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 별이 이제 안개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제 안 보이게 됐는데 처음에는 막 우리 앱으로 별자리 앱으로 막 이렇게 올려다보고 저기가 뭐 카시오페이아다 막 이러면서 놀고 있다가 여우를 만난 거죠. 아마 바하리아를 못 갔다면 그 사막 이야기를 못 썼을 거예요. 사실 혜상이는 루게릭 환자잖아요. 저는 바다가 여성성을 굉장히 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처음 태어난 것도 그 바다고 그 생명력을 다 품고 있는 게 바다인데 혜상이는 이 바다를 잃어버리고 메마른 이 사막 같은 이 몸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사막이 혜상이의 정체성과 딱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캐릭터를 세워놓고 이야기 진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바하리아 갔던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막과 혜상이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유빙을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유빙은 어떤 걸 혹시 상징할까요? 네, 경주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아이예요. 그리고 굉장히 아버지가 저렴하게 키웠어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래가지고 살림미천으로 삼아서 자기 경제를 꾸려가는 데만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우리가 봤을 때는 마음이 반듯한 청년인데 어쨌든 이 내면이 자기 동생 외에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얼어붙은 내면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장 유일하게 사랑했고 가장 사랑했던 자기 동생마저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야말로 누가 와서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빙벽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유빙 지대를 가보고 싶었는데 몇 년 전에 완전한 행복을 쓰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었거든요. 그때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빙이 있는 빙원을 본 적이 있어요. 다 얼어붙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었는데 러시아가 때마침 전쟁 중이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기를 제가 28을 쓸 때 숲속 수의사의 자연일기라는 그 에세이가 있어요. 에세이를 쓰신 분이 이제 일본 수의사인데 홋카이도에 살아요. 그래서 매년 홋카이도의 겨울에 대한 그런 이 에세이를 쓰셨던 게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홋카이도를 가자 그래가지고 홋카이도를 갔습니다. 이 아바실이라는 마을에를 갔는데 여기가 이제 유빙이 수평선 끝에서부터 유빙 지대가 있어요. 이게 쉐빙선을 타고 쉐빙선이 이제 얼음을 갈면서 나아가는 배인데 이 유빙 지대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오후 4시 뭐 몇 분 배를 tas는데 이때쯤 되면 거의 깜깜해져요. 밤이 돼요. 가지고 이렇게 그 유빙 지대로 들어갔는데 그 에세이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수평선이 마치 형광등을 켠 것처럼 그런 형광빛 띠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멍하니 이제 보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사님은 그거를 열심히 카메라로 이제 찍고 저기에다 또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고 있는데 저는 멍하니 배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야말로 진짜 웬만한 시골집 이런 아담한 시골집채만한 유빙들이 막 떠내려와가지고 파도에 떠내려와서 자기들끼리 막 몸을 꽝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물보라가 막 거의 한 1m 이상을 막 이렇게 솟고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저 유빙 사이에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순간에 소설 속에 나오는 이윤식 씨를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님은 옆에서 너무 아름답다고 찍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누군가를 어떤 방식으로 살해할 것인지를 열심히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완전한 행복이었죠. 욕망 3부작 중에서 영원한 천국은 두 번째 작품인데요. 그 처음 욕망이라는 주제에 작가님께서 시선이 가셨던 계기가 있으실지.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독자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몇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당신의 인생을 추동하는 것이 추동하는 힘이 뭐냐? 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그렇게 끊임없이 장편 소설을 이렇게 쓰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해맑게 욕망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요 좀 약간 엥? 이러는 표정이에요. 근데 왜 그런 표정을 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서양에서는 이게 자유의지, 열정, 개인적인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게 느낌이 있는데 우리나라권에서는 어떤 개인의 욕망 하면은 일단 사전적 의미만 봐도 어떤 것에 대한 탐욕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 개인주의가 아니라 약간 어떤 관계주의에 기반한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개인이 자기 욕망을 앞세워서 뭔가를 하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의 이기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응 하는 그런 표정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 욕망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욕망에 대한 그 생각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욕망이라는 게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보면 욕구예요. 1차적 욕구가 뭐냐? 수면욕, 배설욕, 식욕? 예, 식욕.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채워지면 더 이상 탐하지 않아요. 우리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배 터지니까. 잠도 마찬가지예요. 잠도 너무 많이 자면 뒷꼭지가 아파요. 그래서 잠도 너무 많이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채워지면 이제 그만두는 게 이게 욕구예요. 근데 이걸 채워져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욕구가 내 인생의 어떤 가치로 이어질 때는 계속해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지만 이게 음식이 맛있어요. 내가 만든 건데. 그래서 더 맛있게 해보고 그러다 남도 먹여주고 싶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 요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꿈이 셰프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바로 욕망의 상태라고 우리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근데 욕망은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닌 게 욕망은 대체로 파괴적 욕망과 성취적 욕망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파괴적 욕망은 집착이나 탐욕 이게 이제 그 바탕에 있기 때문에 자기 삶도 망가뜨리지만 남의 삶도 망가뜨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 파멸적 욕망을 그린 소설이 제 4개나 있죠.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완전한 행복까지 이 파괴적 욕망을 그린 소설들이에요. 이제 이거는 무서운 언니가 쓴 거예요. 무서운 언니가 쓴 소설들이기 때문에 약간 잔인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취적 욕망을 그린 이제 소설이 또 4편이 있어요.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내 심장을 써라, 지니 이번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4편이 있어요. 그래서 욕망이라 그래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다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어떤 스펙트럼이다. 아주 어두운 쪽으로 가면 파괴적 욕망이 될 것이고 내 인생의 가치를 추동하는 그런 힘이 된다면 이건 성취적 욕망이 될 것이다 해서 나란히 사이좋게 지금 둘이 한 편씩 썼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은 어떻게 될지 뭐 어느 쪽에 설지 모르겠어요. 작가님으로서 소설가로서 또 한 말씀 해주세요.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저는 사실 소설 내놓고 제일 무서운 말이 재미없다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재미없어도 좀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